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도이가 메스를 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확인을 위해 다시 배를 열어본 의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바로 너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도 장마철만 되면 이 집에서 나던 그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아서 벗겨진 회벽과 세월의 흔적이 얼룩진 벽에서 나는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힐 듯한 답답함과 속박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2층짜리 낡은 주택은 90년대에 지어져 이 지방 소도시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년 내내 햇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흙 볶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녁 정성스레 다리던 걸쭉하고 탁한 갈색 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말입니다. 계단 바로 밑에 있는 부엌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달린 낡은 형광등은 검은 먼지가 잔뜩 껴 있어 희미한 불빛으로 음침한 공간을 겨우 밝힐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은 마치 고난과 고집으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연신 부채질을 하며 테이블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이죠. 마당에 오토바이를 세우자 스탠드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에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진이는 식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로 마치 사형 선고를 보듯 약사발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쉬어 갈라진 채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약사발에만 집중하신 채 말씀하셨죠. 들어와서 내 아내가 약 먹는 것 좀 보거라. 오늘 지리산에 이름난 암자에서 구해온 귀한 황토다. 아주 영험하단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는 듯했지만 제가 시선을 피하자 이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고 이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수진이 하루만 쉬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었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마셨다가 체할까 봐요. 어머니는 부채를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에 저와 수진이는 동시에 움찔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탄 눈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번뜩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애 못 낳는 여자는 병을 고쳐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영험한 약을 구해온 게 누구 때문인데 이 집안대를 이을 귀한 장손 하나 보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 저기 골목 좀 봐라. 집집마다 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우리 집만 절간처럼 원하지 않니? 내 대에서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어머니의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낡고 달아빠진 타일,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저와 어머니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의 소원은 손자를 품에 안아보는 것뿐이었죠. 그 갈망은 너무나도 커서 어머니의 이성과 애정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어머니께 대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수진이의 체념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어머니의 그늘과 아내의 희생에 기대 사는 무능하고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마셔라, 아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는 여전했습니다. 뜨거울 때 마셔야 약효가 있단다. 조상님들께도 이미 다 빌어놨다. 이 약 한 사발 다 마시면 다음 달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조금만 참으려무나 단이 미래 내 자식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니.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채 녹지 않은 흙 알갱이가 섞여 있는 희뿌연 액체에서는 진흙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한 모금 한 모금 힘들게 삼킬 때마다 모골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약을 삼킬 때마다 저는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마 그 광경을 계속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좁은 부엌 안에는 수진이가 꿀꺽꿀꺽 약을 삼키는 소리와 어머니가 무언가 중얼거리며 비는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신령님께 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믿음의 성스러운 약이 며느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저 방관하는 말 없는 공범자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맨밥 몇 숟갈을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젓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가 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는 아내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한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그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의무감에 밥 한 그릇을 서둘러 비우고는 차갑게 식은 밥상과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뒤로 한 채 2층으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부의 침실은 계단 바로 위에 있는 채 5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저희의 유일한 공간이었고 아래층의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굳게 닫아도 세월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벽을 보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이 그녀의 몸 위에서 힘겨운 숨소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었습니다. 지금의 접촉이 그녀가 힘겹게 유지하고 있는 체념이라는 껍데기를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습니다. 몸은 좀 어때? 제가 죄책감에 갈라지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돌아눕지 않은 채 그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쉬는 숨결처럼 희미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오빠. 배에 돌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고 더부룩해. 며칠째 화장실도 못 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끔찍한 약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흙이 아무리 성스러운 약이나 영험한 흙으로 불린다 한들 본질은 흙이고 돌멩이일 뿐입니다. 사람의 위장이 어떻게 그런 것을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어머니가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 믿음을 깨뜨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내일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줄까? 저조차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나약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몸을 돌렸습니다. 누런 침대 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탄 눈으로 저를 애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거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기계로 몸속을 들여다봐서 성스러운 기운을 다 망가뜨리고 복이 달아난다고 하셨잖아. 어머니께 말씀 좀 드려줘. 응. 나 이제 더는 못 마시겠어. 너무 무서워. 저는 앙상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잡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오빠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면 혹시 알아? 저는 차마 영험하다는 말을 끝까지 내뱉지 못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거짓말로 제 양심을 달래고 어차피 질게 뻔한 정면 대결을 미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빼냈습니다. 실망감이 역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벽을 향해 돌아누웠고 깊은 한숨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어머니가 무섭지. 내가 아픈 것보다 어머니 화나시는 게 더 무섭잖아. 수진이의 말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습니다. 당장 아래층으로 달려가 그 약사발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생스럽게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주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제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맹목적인 효심은 저를 비겁하고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곁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천장에서 도마뱀이 혀차는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게 들리던지요.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통제가 이 집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현실로부터 고통스러운 꿈속에서 아내가 내는 희미한 신음소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2층을 지배한 침묵. 하지만 그것은 폭발을 기다리며 에너지를 응축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지옥 같은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1층 부엌은 정신적 고문실이 되었고 성스러운 약은 고문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광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흙탕물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흙의 정수라 부르는 끈적끈적한 흰 흙덩어리까지 아내에게 먹이려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쌀락눈처럼 가는 비가 흩날렸습니다. 안개처럼 짙게 내리는 비는 길을 온통 뒤덮었고 원래도 눅눅했던 집안은 더욱 축축해졌습니다. 이끼 낀 마당의 벽돌 틈새에는 빗물이 고여 빠져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부엌은 수증기로 가득 차 벽에서는 땀방울처럼 물이 흘러내렸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도자기 그릇 하나를 경건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상아색 흙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거대한 찹쌀떡처럼 동그랗게 빚어놓은 것이었죠. 오늘이 보름이니 성스러운 기운이 모이는 날이다. 어머니는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기이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이 약그릇을 제단에 올려 조상님들께 증기함을 구했다. 이걸 다 먹으면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잉태할 게다. 수진이는 하얀 흙덩이를 보고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배는 딱딱하게 부풀어 올라 은은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흙을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저 못 먹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창자가 꽉 막힌 것 같아요. 막히긴 뭐가 막혀. 어머니가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 몸속의 나쁜 기운이 성스러운 약에 저항하는 것이다. 아플수록 더 먹어야지.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야 귀한 아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법이야. 어서 먹어라. 저는 계단의 등을 기댄 채 아내가 강요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구원의 눈빛이었지만 저는 또다시 외면하고 비오는 마당을 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저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동조였습니다. 수진이는 흙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흙덩이를 입으로 가져가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치아 사이에서 모래가 갈리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마른 목구멍으로 끈적끈적한 흙을 넘기려 애썼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헛구역질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박 여사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어서 삼켜라. 뱉으면 안 돼. 뱉으면 불경한 것이고 복이 달아난단 말이다. 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온 힘을 다해 흙을 삼켰습니다. 눈꼬리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음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무심한 흙덩이들이 연약한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 위장을 채우고 내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위장이 거부하며 요동치는 소리, 삼키는 사이사이 내뱉는 힘겨운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믿음이었고 이 가문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가 먹는 모습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의미 없는 경전 구절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과 대를 이어야 할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며느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 조각을 다 먹었을 때 그녀는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거친 숨을 내쉬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옆에 있던 탁한 물그릇은 바닥을 드러냈고 그릇 밑바닥에는 마치 그녀의 생명을 카운트다운하는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흙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름 끼칠 정도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착하게 군이 조상님들께서도 돌봐주실 게다. 이제 방에 올라가 쉬거라. 너무 많이 움직이면 태아가 놀라니 조심하고. 저는 서둘러 수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거웠고 손발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부축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그녀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 곧 닥쳐올 불길한 일에 대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가 옳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뒤섞여 으스스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잔잔반처하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삶은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배를 꼭 감싸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더 커지고 더 급해졌습니다. 침대 등 스위치를 켜자 노란 불빛 아래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수진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있었고 두 손은 침대 시트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많이 아파? 저는 겁에 질려 물으며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수진이는 고통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너무 아파. 누가 칼로 배를 찢는 것 같아. 저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댔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축구공처럼 딱딱했고 만져보니 돌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부르러 아래층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죠. 위층에서 왜 그렇게 쿵쾅거리느냐. 밤중에 잠도 못 자게. 저는 계단으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배가 너무 아프대요.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올라와서 좀 보시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계단 아래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큰 불은 켜지 않은 채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계셨습니다. 제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침대 등 불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자 더욱 고생스럽고 기괴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긴 어딜 가. 아픈 건 약효가 나타나는 증거다. 태아가 자리를 잡느라 둥지를 청소하느라 아픈 게지. 나도 너 낳을 때 사흘 밤낮을 뒹굴다가 겨우 나았다. 여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인데 조금 아프다고 소란을 피우기는. 하지만 어머니, 배가 너무 딱딱해요. 무서워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네가 호들갑 떠는 거다. 천금 같은 성스러운 약인데 마셨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지.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양약 주사를 놓을 거고 그럼 다 허사가 된단 말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해라. 배꼽에 기름 좀 바르면 괜찮아질 게다. 사내 자식이 계집애처럼 왜 그리 소란을 피워. 어머니는 쏘아붙이시더니 이내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불을 꺼버렸습니다. 저의 극심한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이죠. 못을 박는 듯 단호한 어머니의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꼭대기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래층의 칠흑 같은 어둠을 내려다보다가 아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침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절대적인 권위와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의 나약함이 이겼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약 기름병을 가져와 수진이의 배에 발라주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도 식은땀의 비릿한 냄새와 어디선가 스며 나오는 죽음의 기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감히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응. 어머니 말씀이 아픈 건 좋은 거래. 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희망 없이 아내의 배를 문지르며 말이죠. 수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남았을 뿐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살과 창자를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누워 그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시체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밤은 한세기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내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서 아침이 오기를, 이 고통이 어머니의 말처럼 그저 하나의 시련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진이가 이 집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이 틀 무렵 멀리 외곽에서 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쯤 저는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것은 헛구역질 소리, 액체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축축하고 끔찍한 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옆을 보았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낡은 타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토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도 물도 아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선홍색 피가 낡은 타일 바닥 위로 웅덩이를 이루며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끔찍한 추상화 같았습니다. 피는 수진이의 입가에 잔뜩 묻어 목과 옷깃, 손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입은 공기를 마시려 허우적거렸지만 목이 졸린 사람처럼 꺽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수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팔 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배는 기괴할 정도로 딱딱하게 부풀어 올라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흙덩이처럼 검고 울퉁불퉁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빨리 올라와 보세요. 수진이가 피를 토해요.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외침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 안의 비겁함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계단을 쿵쾅거리며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옷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로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틀을 굳게 잡은 손이 떨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토했어요. 어머니, 빨리 차 불러요. 구급차 불러요. 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독한 감기에 걸린 건 아닐까? 부항이라도 떠보면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수진이 죽게 생겼잖아요. 어머니가 안 부르면 제가 부를게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떨리는 손으로 단골 택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가 문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제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마치 칼날처럼 발바닥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흘러내린 피가 제 어깨와 등을 적셨습니다. 뜨겁고 비릿했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오며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빌었지만 손발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가방 하나를 챙겨 저를 따라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섞인 시선이 우리 가족에게 쏟아졌습니다. 저기 성민이네. 아내 없고 어디 가는 거야? 피투성이잖아.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막 골목 어귀에 도착한 택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희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서둘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뒷좌석에 눕히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게 했습니다. 도립병원으로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 제가 기사님께 소리쳤습니다. 차는 음침한 2층 집을 뒤로 하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아내를 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숨결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힘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믿었던 귀한 장손이 자라고 있다고 믿었던 그곳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하나의 무덤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제 불행한 아내와 이 가족 전체의 무지를 함께 묻어버린 무덤. 힘내, 수진아. 거의 다 왔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아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택시는 움푹 팬 곳이 많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은 아직 어둑했고 흩날리는 빗방울이 앞 유리에 부딪혀 희미한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도시는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차의 엔진 소리와 수진이의 끊어질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한 손으로는 수진이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쥐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와 제 옷과 시트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낡은 가죽 시트 냄새. 기사님의 담배 찌든 내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미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싹 마른 보랏빛 입술은 희미한 숨을 들이쉬려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요. 아내가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저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엑셀을 힘껏 밟았고 차는 느릿느릿 가던 트럭을 앞질러 튀어나갔습니다. 최대한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워낙 험해서요. 너무 빨리 가면 사모님이 더 힘드실까봐.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하려고 아내에게 흙을 먹였다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아내가 낡은 관습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비겁한 남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치심과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손을 더 꽉 꼽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급체했어요. 저는 서툴고 씁쓸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진이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살짝 열리더니 흐릿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잊을 수 없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저를 보았지만 이미 기력이 다해 약한 손가락으로 제 손을 살짝 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수진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저는 아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의식을 잃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꺾여 제 가슴에 완전히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심장이 폭풍 앞의 등불처럼 아주 희미하고 가네프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게 부풀어 오른 배는 여전히 제 몸에 닿아 있었고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생각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꿈꾸던 포동포동하고 건강한 아기가 아니라 흙, 돌, 진흙 그리고 한 세대 전체의 무지가 이 여인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립병원 정문으로 급하게 꺾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간판에서 나온 네온 불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피처럼 붉은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문을 열고 수진이를 안아들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 환자입니다.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 외침은 텅 빈 복도를 가득 메웠고 도리자에 앉아 졸고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 깨웠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빛을 향해, 마지막 희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 희망은 아내의 희미한 숨결과 함께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도립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지는 혼돈의 전쟁터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집안의 퀴퀴한 곰팡내와 흙 비린내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균 상태의 청결함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냉정하고 가혹한 심판에 대한 공포. 저는 간호사들이 막 밀고 온 새하얀 이동식 침대에 수진이를 눕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아내 주위로 모여들어 능숙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당직 의사가 달려와 수진이의 눈에 불빛을 비추고는 복부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수진이의 둥글게 부풀어 오른 배에 닿자 그는 잠시 멈칫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더 세게 눌러보았지만 아내의 배는 돌덩이처럼 딱딱했고 양수가 찬 자궁의 탄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한데 태아 심음 잡히나? 의사가 급한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심음 안 잡힙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복강 내 장기 파열이나 대량 뇌출혈 의심, 지혈을 위해 즉시 개복 탐사술 시행해야 함. 안 그러면 시간 없어. 수술실로 바로 옮겨. 산모 맞습니까? 임신 몇 개월인데 이렇게 피를 많이 쏟을 때까지 방치했어요. 의사가 책망하듯 소리쳤습니다. 수술실 준비해. 자궁 파열이나 태반 조기 박리 소견 보여. 산과 응급수술 최우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곧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오해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또 하나의 칼날 같았습니다. 입을 열어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기는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제가 말을 더듬으며 단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 도착하신 어머니는 헐떡이며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병실 한가운데서 사방에 대고 합장하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산신령님, 제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 순산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씨 가문에 귀한 장손 무사하게 태어나게 해주소서. 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는 방 안에 삐삐거리는 기계음마저 집어삼킬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가 놀라움과 불쾌감이 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미간을 찌푸리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일하시게 조용히 해주세요.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어머니는 그 간호사를 쏘아보며 여전히 가슴 앞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신령님께 빌고 있잖니. 빌지 않으면 어떻게 위기를 넘기겠어. 우리 며느리 몸에는 성스러운 기운이 깃들어 있단 말이다. 너희들 조심해야 해. 신령님을 노하게 해선 안 돼. 나이든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성스러운 기운이라니. 보호자분,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어서 입원 수속이나 밟으세요. 상황이 아주 위급합니다. 수진이를 실은 이동식 침대는 수술실을 향해 빠르게 밀려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쇠침대 난간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어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남아서 수속 밟으세요. 한 간호사가 수술실 문 앞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문이 제 앞에서 쾅 닫혔고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에 외톨이처럼 서서 수술 중이라는 팻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옆에서는 어머니가 여전히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쌀과 소금을 한 움큼 꺼내 바닥에 뿌리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손자를 구하는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리치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이제 미신에 완전히 이성을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텅 빈 머리로 수속을 밟기 위해 원목과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정보 기입 용지를 건넸습니다. 남편분이시죠? 여기에 정보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분 의료보험증이랑 산모수첩 좀 주시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 파악하셔야 해서요. 펜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산모수첩. 수진이가 산모수첩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진이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번번이 반대하셨습니다. 초음파의 전자파가 손자에게 해롭다고 하셨죠. 서양 의사들은 성스러운 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함부로 약을 먹으면 영험함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산모수첩이 없어요.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글씨를 쓰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네,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데 곧 애 낳을 사람이 병원에 한 번도 안 와봤다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처럼 날카로운 비난과 질책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식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힘없이 변명하려 애썼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것이 얼마나 우습고 경멸스러운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 용한 분이 그러셨어. 이 아이는 성스러운 아이라. 자연 그대로 둬야지 기계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당신들 돈 벌려고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 건강해. 1년 내내 성스러운 약을 마셨으니 아무 문제 없어. 직원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어머니와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수술실 안의사에게 내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 방금 들어온 응급 환자, 보호자 말로는 산모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네, 초음파도 검사도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가족분들이. 네, 가족분들이 좀 특이하신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김 교수가 화를 내며 소리치는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무지와 미신이 의료진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사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다른 환자 보호자들 옆에 서서 영험한 흙의 효능에 대해 그 약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눈에 떠오른 경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정말 며느리한테 흙을 먹였다고요?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흙이라니요. 성스러운 약입니다.
하늘과 땅의 정수가 담긴 거라고요. 어머니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광기 어린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의 모습, 흰자위만 보이던 눈, 바닥에 흥건했던 핏자국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울며 매달리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머니가 무서워 외면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바로 저의 비겁함과 나약함이야말로 그녀를 죽인 맹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신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배운 사람이었고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왜 저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왜 1년 내내 그 흙덩이를 먹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질문이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은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수술실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속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가 급히 추가기구나 혈액팩을 가지러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번번이 제지당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생명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땀 흘리는 의사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기구가 부딪히는 소리, 기계가 내는 냉정한 규칙적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삐삐삐 거리던 짧은 소리가 길고 끝없는 하나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귀에 꽂히는 번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수술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멈췄음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였습니다. 영화를 충분히 본 덕에 그 죽음의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저는 소리치며 유리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중이십니다.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주세요. 저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때는 헛소리를 멈추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떨어뜨릴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쟤 어떻게 된 거니? 얘야? 어머니가 겁에 질려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장이 부쉈대요. 어머니, 수진이가 죽었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의사들이 쉴 새 없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의사가 2개의 전기 충격기 패드를 들고 외쳤습니다. 제세동 실시, 모두 비켜. 수진이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한번 튀어 올랐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미동도 없었습니다. 전압 올려서 다시 실시, 또 한 번의 충격. 하지만 모니터 위에는 여전히 차갑고 끝없는 직선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김 교수는 전기 충격기를 내려놓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사망 시각을 알렸습니다. 몇 시 몇 분이었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깊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순종적이던 그녀가 고통과 굴욕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지와 저의 비겁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성스러운 약인데 어떻게 죽어?
내 손주는 이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상상 속의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광적인 갈망 때문에 목숨을 희생한 사람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잔인함에 저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 땀으로 흠뻑 젖은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훑어보더니 뒤쪽 이동식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의 여전히 부풀어 오른 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환자는 임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손주를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죽었어도 제 손주는 아직 뱃속에 살아있을 거요. 배를 갈라서 어서 제 손주를 꺼내주세요. 우리 가문의 귀한 장손이란 말입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절망적인 애원의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환상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지만 이 미쳐버린 순간에 저 역시 그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수진이가 정말 임신했고 아기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 교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배 크기를 보면 누구라도 만삭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산모가 막 사망했다면 즉시 아이를 꺼낼 경우 짧은 몇 분 동안은 아기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시 사후 제왕절개 준비해 태아 구출 시도한다. 김 교수가 복도 전체에 울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수술팀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둘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몇 분뿐이야. 수술팀은 다시 한번 사신과의 경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쾅 닫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밖에서 숨을 죽인 채 흘러가는 매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빌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손주야, 힘내거라.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내 어미는 복이 없어 먼저 갔지만 너는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아야지.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혐오감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생명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체면일까요? 자신을 간접적인 살인자로 만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광적인 욕망일까요? 수술실 안 수술등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저는 김 교수가 메스를 들고 아내의 배를 단호하게 가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 비통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저는 맹세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엄마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둘 마지막 끈이 될 것이었습니다. 힘내, 아가야. 저는 고통으로 가득 찬 심장을 부여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교수가 마주하게 될 것이 꿈틀거리는 생명이 아니라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환한 수술 등 아래 낱낱이 파헤칠 진실을 말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은 사실 수천 배는 더 끔찍한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차가운 수술실 문 밖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다 인해태섰고 대신 뿌연 유리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장손의 울음소리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원한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수진이가 지었던 희미한 미소만이 맴돌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에 찬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두려웠습니다. 그 침묵은 끈적끈적하고 무거웠으며 끔찍한 불길한 예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밀려 나온 공기는 평소와 같은 비릿한 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냄새,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역하고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흙냄새, 그렇습니다. 진흙 냄새였습니다. 마른 땅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나는 냄새, 어머니가 매일 수진이에게 마시게 했던 그 성스러운 약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무균실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알코올 냄새마저 압도하며 제 코를 찔렀습니다. 김 교수가 가장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피 묻은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던졌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담긴 거친 동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방금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한 극심한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간호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어떤 이는 헛구역질을 참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친 듯이 번뜩이는 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제 손주는 어디 있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 선생님, 왜 울음소리가 안 들리죠? 자고 있는 겁니까? 김 교수는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눈앞의 여인을 불태워 버릴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격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주 타령이십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김 교수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내 손주가 어디 있냐고 묻잔소. 내 손주를 내놓으시오. 어머니가 소리치며 의사의 가운을 잡으려 했지만 남자 간호사 2명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부서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에게 사실을 말해주세요. 제 아내와 아이는. 김 교수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갯짓은 저희 가족의 모든 환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리고 어머님도요. 들어와서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미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죠. 그는 우리를 수술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수진이의 시신이 미동도 없이 외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복부는 절개되어 있었지만 꺼내진 것은 인큐베이터가 아닌 커다란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끈적한 점액과 피고름이 뒤섞인 울퉁불퉁하고 검은 흙덩어리들만이 혼돈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흙덩이들 하나하나는 바로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삼키게 했던 그 성스러운 흙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소화되지 않은 채 몸속에 쌓이고 서로 단단히 엉겨붙어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거대한 이물질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압박하고 장을 괴사시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진흙의 비린내와 괴사에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흙, 온통 흙뿐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장손입니까? 김 교수가 쟁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메어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세요. 이건 흙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영험한 흙이요. 환자의 소장, 대장, 위장 전체가 이따위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완전한 장폐색과 광범위한 괴사, 급성 폐혈증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쟁반 안의 질척한 흙덩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넋나간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용한 분이 태아가 오고 있다고 했어. 배가 부르는 건 복이 오는 거라고 했는데 어째서 온통 흙뿐인 거야? 내 손주는 어디 있어? 당신들이 내 손주를 어디에 숨긴 거지? 어머니가 수술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이의 배를 만지려 하자 김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시신에 손대지 마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태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 부른 배는 장폐색 때문에 1년 동안 배출되지 못한 분변과 흙덩이가 쌓여서 생긴 겁니다. 당신들이 그녀를 죽인 겁니다. 당신들이 밥 대신 흙을 먹으라고 강요한 거라고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까와 같은 고통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죽음으로 인한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수술대 옆에 무릎을 꿇고 수진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널 죽였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아내의 손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함께했던 식사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흙덩이를 억지로 삼키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기름을 발라주며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악행에 동조했습니다. 저의 나약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는 칼날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간호사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개복했을 때 자궁에는 임신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위와 장은 너무 끔찍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장폐색은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이 어머니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미신의 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는 흙덩이를 보다가 며느리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차가운 수술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내가 내 자식을 죽였네. 내가 내 손주를 죽였어. 어머니는 가슴을 쿵쿵 치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 낳는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슬프고 처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증오, 제 자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런 야만적인 관습을 아직도 용납하는 이 어두운 사회에 대한 증오. 김 교수는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도 나가 계세요. 저희가 시신을 봉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어 저희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넋 나간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흰 천이 수진이의 얼굴을 덮기 전 저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잘 가, 내 불행한 아내. 이번 생에
당신에게 목숨 하나를 빚졌어. 너무 늦어버린 사과도 함께. 저는 남의 다리인 양 휘청거리며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제 사람들로 더 붐볐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걸어 나온 남자에게 말입니다. 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쓰러져 있었고 몇몇 친절한 사람들이 기름을 발라주며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울면서 성스러운 약과 영험한 흙에 대한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신가 보네. 안 됐어라.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저렇게 넋이 나갔을까.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넋이 나가긴 뭐가 넋이 나가.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들 낳으라고 흙을 먹였다잖아. 그래서 산모랑 애 둘 다 죽었대. 저렇게 악독하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지. 간호사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한 다른 사람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수군거리는 말들이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구석진 곳으로 가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방금 목격한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고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쟁반 위 질척한 흙덩이들과 그 흙을 한 덩이씩 삼켜야 했던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 VT 다우씨 보호자분 되시죠? 제 머리 위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엄격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쉬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망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 시신에서 다량의 흙과 돌 같은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압에 의한 섭취가 의심되는 상황이니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경찰관을 보다가 멀리서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두려운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내 체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아이는 없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법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경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달려와 그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그 돌팔이를 잡아주세요. 그놈이 저를 속였어요. 성스러운 약을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흙 한 줌에 수백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제발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누가 어머님을 속였는지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며느님께 흙을 먹이셨는지부터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가 잘 되길 바랐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길래 저는 몰랐어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사람을 흙먹여 죽게 만듭니까? 어머님, 저희와 함께 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에게 부축받아 끌려가는 어머니의 초라하고 헝클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여워해야 할지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인 동시에 무지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훈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수진이의 목숨과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을 앗아갈 만큼
소문은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도립병원 전체와 우리 동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흙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끔찍하고 기이한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그 어떤 것도 수사기관의 기록에 남겨진 적나라한 진실만큼 끔찍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저와 이름이 같은 성민이라는 형사가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저보다 수천 배는 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진술서와 펜을 놓았습니다. 아내분께서 이 흙을 사용하게 된 전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누가 가져왔습니까? 아내분이 자의로 드신 겁니까? 아니면 강요받았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첫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처음 성스러운 흙이라며 흙을 가져오셨던 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며 마시기 싫다고 애원했지만 어머니가 윽박지르며 협박했던 일들도 말했습니다. 저의 비겁한 침묵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고초를 겪는 동안 2층으로 도망쳐버렸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아내가 흙을 강제로 마시는 것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알면서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형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유리 테이블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성스러운 약이라 병원에 가면 영험함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리석었고 나약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다 좋은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신의 나약함이 살인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형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사이비 같은 걸 믿습니까? 흙은 규산염이고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먹으면 장에서 굳어버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중세시대 사람들보다 못하군요. 저는 감히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법이 저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지는 몰라도 양심의 법정은 제게 종신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진술을 마친 후 경찰은 현장 검증과 증거물 수집을 위해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익숙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이미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박 여사네 집이야. 끔찍하다. 며느리를 흙 먹여 죽이다니. 남편인 성민이도 똑같아. 순해 보이기만 했지 어머니가 아내 죽이는 걸 보고만 있었다니. 착하고 순했던 수진 씨만 불쌍하게 됐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감히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2층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음침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집을 감싸고 있는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의 젊음과 목숨을 앗아간 살인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흙 볶는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장갑을 끼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구석에 기댄 채 계단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어머니가 약을 저기에 두셨어요. 한 경찰관이 다가와 어두운 계단 밑을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그는 밧줄로 굳게 묶인 파란색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니가 매일 흙을 빠는데 사용했던 돌절구와 나무 공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흙입니다.
어머니는 성스러운 약이라고 부르셨어요. 경찰관이 자루를 열자 안에는 크고 작은 상아색 흙덩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덩이에는 나무 뿌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덩이 하나를 집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령토네요. 이 흙은 도자기를 굽는 데 쓰는 겁니다. 옛날 굶주리던 시절에 어르신들이 허기를 달래려고 먹기도 했죠. 포만감을 주니까. 하지만 많이 먹으면 장이 막혀서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들 낳는 약이라고 하다니 그들은 계속해서 부엌을 수색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수진이가 마시다 남긴 갈색 약 찌꺼기가 담긴 도자기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진흙이 묻어있는 냄비와 그릇들, 모든 것이 증거물로 조심스럽게 봉인되었습니다. 저는 흙 자루를 보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의 목숨을 집어삼키려는 괴물 같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괴물은 우리 집에 존재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괴물을 숭배했고 저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수진이를 앗아갔습니다. 이 흙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사오신 약초 꾸러미들이 있어요. 부엌 찬장 위에 있습니다. 경찰은 그것들도 전부 수거했습니다. 그들은 현장 사진을 찍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한때는 보금자리였던 작은 부엌은 이제 황량하고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재단 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아버지 며느리를 죽였어요. 아버지 아들은 그 죄악에 동조했고요. 우리 가족은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경찰이 봉인을 마치고 흙 자루들을 차로 옮기자 밖에 있던 구경꾼들이 다시 한번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자루에 흙이 가득 담겨 있었네. 저걸 다 먹었으니 어느 배가 견뎌내겠어. 너무 악독하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저는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경찰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이제 텅 비었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제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양심의 법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던 수진이의 모습, 그녀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수술실 안에 질척한 흙덩이가 제 남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비보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휩쓴 태풍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의 부모님은 가장 이른 차를 타고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버스터미널로 두 분을 마중 나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수진이의 어머니는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성민이, 이놈, 내 딸 어디 있느냐, 내 딸 내놔, 내 딸이 잘 지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햇볕에 그을린 고생스러운 얼굴의 수진이. 아버지는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극심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붐비는 터미널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모든 처벌을 받아들일 각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1000번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병원 영안실로 모셨습니다. 직원이 냉동고 서랍을 열어 수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여주자 그녀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쇠침대 난간을 붙잡고 섰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가, 내 딸아, 어째서 내 팔자가 이리도 기구하냐.
시집가서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죽도록 고문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단 말이냐. 그는 저를 돌아보며 지팡이를 들어 치려는 듯 했지만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남편이면서 아내가 흙을 먹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네가 인간이냐, 이놈아.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맞아도 욕을 먹어도 심지어 죽어도 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진실이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뒤 영안실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 속에서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수진이 시집가서 덕 한 번 못 보고 억울하게 죽었네. 시골에 있는 남동생은 도박 때문에 빚더미에 앉아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 뺏겠다고 찾아오는데 이제 누나가 죽었으니 누가 부모를 돌보고 동생을 돌본단 말이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처가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수진이의 남동생은 오히려 부모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의 죽음은 뜻하지 않게 그 문제를 해결할 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이의 장례식은 우리 집이 봉인된 탓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서둘러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허락을 받아 장례를 치르러 나왔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석에 앉아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후 처가에서는 명확한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접객실을 잠시 빌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제 딸은 댁의 며느리로 들어가 살아서는 댁의 식구였고 죽어서는 댁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당신이 흙을 먹여 죽인 겁니다. 이제 죽은 사람은 죽었고 저희도 세상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도록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옷소매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제 죄를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딸 자식 공부시키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소. 게다가 시골에 있는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오. 댁에서 3억 원을 보상해 주시오. 장례비와 책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겠소. 3억 원이요? 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잡다한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며 약을 사는데 이미 다 써버린 후였습니다. 그럼 사람 목숨이 그 정도 가치도 없단 말이냐? 수진이 아버지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법대로 하길 바라나? 그렇게 되면 당신 어머니는 감옥에서 썩을 거고 당신도 직장에서 잘릴 텐데 누가 더 손해일지 생각해 보시오. 어머니는 벌벌 떨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발 집을 다 팔아도 당장 그만한 돈은 금도 있고 집도 있지 않소. 팔아서 갚으시오. 수진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쪽은 딸을 잃고 다른 한쪽은 죄를 지은 두 가족이 제 아내의 죽음을 두고 한 푼 두 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어? 죽어서까지. 당신은 사람들이 값을 매기는 상품일 뿐이었구나. 결국 어머니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금 귀걸이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인 목걸이를 풀었고 집을 팔아 남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래는 굴욕 속에서 끝났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금과 차용증을 먼저 챙겨 수진이의 차가운 유골함을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이고 순순히 자백했으며 무엇보다 보상을 약속받은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관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어머니는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판결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집에 봉인이 풀리고 우리가 돌아오던 날 좁은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이웃집 창문들이 쾅 닫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기 박 여사네 온다. 가까이 가지마. 저 집은 기운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였다니 정말 무서워. 2층 집은 도시 한가운데의 죽은 섬처럼 차갑고 고립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밤낮으로 경을 외고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경전도 이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유는 인원 감축이었지만 저처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인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 안을 떠도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골목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깊이 눌렀어야 했습니다. 양심의 판결에는 만기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계단 밑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으며 흙자루가 생각났습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약을 마시던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벽돌 하나, 구석 하나까지 모두 아내의 고통과 억울함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저는 2층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의 베개는 여전히 움푹 팬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약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수진이가 늘 눕던 자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느껴보려 애썼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을 말입니다. 수진아,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구슬픈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아내의 소박한 옷들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해진 낡은 셔츠, 투박한 면바지들. 수진이는 자신을 위해 예쁜 옷 한 벌 사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푼 두 푼 아껴 가족을 위해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그저 침묵했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수척하고 수염이 덥수룩하며 완하고 텅 빈 눈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얼굴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제 뼛속까지 스며든 비겁함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저는 스스로를 욕하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세게 쳤습니다. 거울이 산산조각 났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제 손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은 심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음습한 집이라는 껍데기 속에 계속 머리를 박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주기 위해, 제 죄를 씻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어머니가 불단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 팔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 팔면 어디서 살려고? 여긴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이잖니. 여기서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 집이 골목 안에 있긴 하지만 땅이 넓으니 싸게 팔아도 수진이네 빚 3억 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남는 돈은 저축해서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 이모님 댁에 가서 노후에 쓰시도록 드릴게요. 저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이 집이 수진이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의 어두운 과거를 모르거나 혹은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돈을 손에 쥐고 약속대로 수진이 부모님께 모두 가져다 드렸습니다. 돈을 받자 두 분의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제 얼굴을 쳐다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도 용서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빚이 청산되어 수진이가 편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진이가 떠나던 그 운명의 날처럼 가는 비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작은 트럭을 빌려 어머니의 짐을 외가로 실어 날랐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고향 가셔서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매달 돈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당부했습니다. 너는 어디 가니? 엄마도 데려가 다오.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는 삶을 찾아 떠나야 해요. 저는 가야만 해요. 트럭은 늙은 어머니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싣고 떠났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낡은 배낭을 메고 손에는 수진이의 유골함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문을 잠그고 새 주인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웃음소리가 음산한 분위기를 깨트렸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옛사람의 억울함을 씻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장거리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서 살지는 아직 몰랐지만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수진이의 유골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가자. 내가 당신을 햇살이 가득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눅눅한 골목도 끔찍한 흙약도 없는 곳으로.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응. 버스는 안개비에 잠긴 지방 소도시를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아득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독이 든 땅을 떠나 잿더미 속에서 생명이 다시 싹틀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너의 선택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